안녕하세요. 자, OX3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저번 주에 했던 겁니다. 1번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 승진을 한 경우 일단 여전히 저당권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어차피 이 사람은 경매할 수 있었고 지금도 뭐죠? 경매할 수 있어요. 그럼 바뀐 게 뭐냐면 순위가 2순위에서 1순위로 승진했죠. 좀 더 힘이 센 저당권이 된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작용의 변경이라고 해요. 따라서 이는 권리 내용상 변경이다. X가 되는 거죠. 2번 갑이 소유하는 과학을 을에게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했어요. 그러면 소유권이 갑의 입장에서만 없어진 거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주체만 바뀌었을 뿐 소유권이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니까 이는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다. 맞는 지문이죠. 5고요. 3번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됐어요. 이걸 우리가 포괄적 승계라고 하는데 조심할 것은 이전적 승계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전적 승계가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 둘로 나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는 권리의 이전적 승계라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죠? 맞는 지문. 4번 법률행위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X. 그죠? 왜냐하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준법률행위죠. 5번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진다. X. 그죠?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의사표시만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대표적으로 결혼, 혼인. 나와 결혼해 줄래? 응, 결혼할게. 그랬다 그래서 부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결혼하자 좋다라는 의사표시 외에도 혼인신고라는 별도의 사실행위가 있어야 부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의사표시 외에 사실행위도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5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6번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로 바꿀 수 있죠? 돈 안 갚으려고요? 채무회피죠. 그죠? 우리가 저번 주에 인간 본성의 발현이면 반사회적이지 않다 해서 세금 회피나 채무 회피는 반사회적이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뭐예요? 채무 회피예요. 따라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X가 되는 거죠.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유효합니다. 7번 유효가 다시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무효이긴 한데 뭐는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건 아니에요. 그죠? X예요. 7번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행위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 이게 뭐죠? 소유권의 포기죠. 제가 이 안경을 갖다 버리면 소유권을 포기하면 저의 재산은 감소하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이 증가되지는 않아요. 이게 뭐죠? 소유권의 포기고 대표적인 비출현행위이기 때문에 출현행위가 아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8번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한 후에 그 목적이 실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게 뭐죠? 후발적 불능이죠. 그죠? 법률행위가 된 후에 불가능하게 됐다. 후발적 불능이고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니까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9번 증여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 X. 증여도 계약이죠. 그래서 저번 주에 증여 계약이라는 건 따로 좀 생각해 보시라 그랬죠. 10번 중간 생략 등기는 강행법규 위반 및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X. 유효합니다. 일단 강행법규 위반이긴 하지만 단속법규이기 때문에 유효해요.
반사회적인가요? 중간 생략 등기는 왜 하는 거죠?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인간 본성의 발현을 평가되기 때문에 뭐하지도 않아요? 반사회적이지도 않아요. 따라서 10번도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이제 매주 이제 드릴 건데 이렇게 이제 문제를 이렇게 드리면은 걱정이 되는 것도 뭐죠? 또 너무 또 안 맞을까봐 그죠? 저번 주에 수업을 열심히 듣고 풀었는데 이런 거지같이 반도 못 맞아 막 이래 버리면은 이게 또 이게 드리는 게 악영향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일단 우리가 뭐 누님 말씀드리지만 자신감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죠? 어차피 다 마치 뭐 지금 뭐 몇 개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장 가서 몇 점을 맞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너무 의기소침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하시고 어차피 또 우리는 반복할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 진도가 42페이지죠. 4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중 매매라는 게 나와요. 자, 42페이지 이중 매매를 볼 겁니다. 이중 매매는요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과거에는 잘 안 내는 표현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꼬박꼬박 내고 있어요. 일단 이중 매매가 뭐냐부터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 가지고 1억 원의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1억 원 매매 대금을 다 지급했거든요. 그래서 갑이 지금 이 토지를 을에게 막 등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런 재수없게 땅값이 1억에서 3억으로 폭등을 했어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환장하는 거죠, 그죠? 좀만 늦게 팔았으면 얼마에 3억 받을 땅이고 을은 완전히 뭐죠? 땡 잡은 거죠. 사자마자 몇 배 올랐어요? 3배이죠. 완전히 극명하죠, 그죠? 갑은 어떻게 해요? 포장마차 혼자 술 먹으면서 이런 거지같이 이럴 거고, 을은 와이프하고 뭐죠? 소고기 구워 먹으면서 아싸 이럴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럴 때는 보통 갑이 을한테 전화해요. 전화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요새 땅값이 3억이라는데 이런 식으로 전한단 말이죠. 뭐 하죠? 돈 좀 더 달라는 얘기잖아요. 을이 주겠어요? 안 주죠. 왜냐하면 지금 매매 대금이 다 지급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갑이 계약금만 받은 상태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는데 지금 돈 다 받았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갑한테 아유 돈단지가 소리 하지 마시고 빨리 등기나 해주세요. 이럴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갑이 고민하다가 내가 1억 받고는 못 판다 해가지고 병가 만나가지고 3억 원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똑같은 물건을 2번 팔아먹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이중 매매라고 합니다. 교재 1 원칙 나와 있죠. 이중 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자,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은 갑과 을 간의 첫 번째 매매 계약 물론 뭐예요? 유효하고요. 갑과 병 간의 두 번째 매매 계약도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두 매매 계약이 모두 다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그러면 을과 병 중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겠어요? 매매 계약이 모두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등기하느냐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둘 중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요? 먼저 등기한 사람, 선 등기자에게 소유권이 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따라서 병이 갑에게 3억 원을 지급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등기를 갖춘 누가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요 두 번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나중에 계약법 할 때 자세히 할 거거든요. 보자고요. 자, 일단 얘한테 등기해주면 얘는 끝이죠. 문제는 요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아직 뭐한 상태예요?
유효한 상태란 거죠. 을이 갑한테 계속 전화해가지고 등기해달라고 막 지랄거린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갑은 더 이상 을에게 등기를 못 해주게 됐죠. 이게 뭐예요? 채무불이행인 거죠. 그죠? 매매 계약했고 돈 다 받았고 등기 안 해주면 이게 뭐예요? 채무불이행인 거예요. 따라서 을은 갑에게 뭘 물을 수 있냐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요. 을은 갑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제할 수가 있고요. 해제하게 되면 요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원상 회복을 청구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을이 갑에게 지급한 1억 원은 돌려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 중요한 쟁점인데 이렇게 원상 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원금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받아요. 몇 프로냐면 현재 연 5%입니다. 그래서 5%의 이자를 붙여서 돌려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번주 우리가 이런 거 했죠. 손해배상은 위법해야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위법행위는 두 가지였죠.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그죠? 그러면 지금 이게 뭐라고요? 채무불이행. 위법한 거죠. 따라서 을은 별도로 플러스로 무엇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겠죠. 이때 손해액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이행이익이 손해예요. 이행이익이란 말은 뭐냐면 갑이 을에게 정상적으로 등기해줬다면 을이 얻었을 수 있었던 그 이익이 결국 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손해가 되는 건데 여기서는 얼마겠어요? 얼마 손해봤어요? 그죠? 2억이죠. 2억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조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갑은 어떻게 해요? 3억 받고 병한테 팔아봤자 요 3억을 을한테 어떻게 해요? 다 줘야 되는 거죠. 그죠? 거기다가 1억에다가는 뭐까지 붙여가지고 이자까지 붙여가지고요. 근데 이렇게만 끝나도 다행인데 갑이 깜빵 가요.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고요. 요 배임죄는 죄질이 굉장히 나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구속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갑이 구속되기 때문에 와이프가 와가지고 또 뭐예요? 을한테 형사합의 좀 해달라고 또 뭘 뜯게 형사합의까지 뜯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매매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강조하고 있냐면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을 뚱딴지 같이 해도 된다는 말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무효라는 말은 뭐예요? 효과가 없다는 말이고 효과가 없다는 말은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게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유효라는 말은 뭐예요? 효과가 있다는 말이니까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행을 못하면 어떤 형태든지 간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이중매매가 유효하다는 거는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했으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어떻게 책임을 지나는 거예요? 등기한 사람에게는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책임을 지고요. 등기 못 해준 사람에게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중매매가 뭐란 얘기예요? 유효란 얘기지 결코 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면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도 우리 시험 문제 반드시 나와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죠. 남의 물건 팔아먹을 수 있을까요? 지 것도 아닌 남의 물건을 팔아먹는 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렇지만 지 것도 아닌데 남의 물건을 팔아먹겠다고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남의 물건을 팔아먹어도 된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임차권을 양도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동의 없으면 임차권을 양도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동의 없이 이루어진 임차권의 양도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왜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요. 공유물을요 팔아먹으려면 전원이 해야 돼. 그죠? 예를 들어서 5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땅을 팔아먹으려면 처분하려면 전원에 뭐가 필요해요?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못 팔아먹는 거예요. 그렇지만 혼자 한 매매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왜요? 유효해야 뭐가 생기는 거예요? 책임이 생기는 거니까. 감 잡히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출제자는 여러분들처럼 할 수 있는지 하면 안 되는지 가지고 유무를 따지기를 자꾸 꼬셔. 넘어가지 마시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뭐예요? 유효한 거고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게 뭐예요? 무효인 거지. 해도 되고 못하는 거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유효합니다. 남의 물건을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지 것도 아닌데. 유효한 이유는 지 것도 아닌데 팔겠다고 했으니까 뭐예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이중 매매는 유효합니다. 이중 매매를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했으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뭐 한 거죠? 유효한 거죠. 이게 뭐예요? 원칙이에요. 그러면 항상 유효냐? 그건 아니겠죠. 두 번째, 이것이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냐면 제2 매수인 두 번째 산 사람이죠. 병인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갑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을 했다면 이때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이중 매매가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 가담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병이 갑을 뭐 해야 돼요? 꼬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적극 가담해야 비로소 무효라는 말은 이중 매매는 제2 매수인이 두 번째 산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뭐 하단 얘기예요? 유효하단 얘기죠. 선악 불문하고 병이 뭘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뭐 해야지만요? 적극 가담해야지만 그때 비로소 뭐가 돼요?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죠? 잘 생각해 보자고요. 병이요.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적극 가담했어요. 그러면 이제 갑과 병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고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예요? 등기도 무효죠. 그러면 요 부동산은 갑의 것이에요? 병의 것이에요? 갑의 거죠. 그죠? 갑에서 병으로 넘은 등기가 무효니까 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는 거죠. 아직도. 자, 두 번째로. 저 번째 했던 거죠. 그러면 갑이 자신이 소유자란 이유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우리 저번 주에 반사회적에서 무효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에서 돌려받지 못한다라고 공부했죠. 기억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매매가 무효고 등기가 무효여서 갑에게 형식상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더라도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두 번째, 그렇지만 제1 매수인은 제1 매수인 을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조심할 것은 을은 갑을 대유해서 갑을 통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한다는 거 하나는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를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데 나중에 우리가 물권법 하게 되면 정확히 이해되실 텐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요 물권은 절대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채권은 상대권이에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논점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면 이 소유권은 물권이고 절대권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권리를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러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다면 이 채권은 갑한테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엉뚱한 병한테 돈 달라고 지랄거리면 잘못하면 을은 병한테 뭘 맞아요? 뺨을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상대권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요. 중요한 논점이에요. 물권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어서 뭐예요? 절대권.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서 뭐예요? 상대권인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지금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다 지급했어요. 소유권 있나요? 없죠. 등기해야 소유권이 있죠. 그럼 아직 등기 안 했으니까 소유권은 없어요. 그럼 을에게 아무런 권리도 없나요?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니까 이전 등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는 있겠어요? 채권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요 채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해야 돼요? 갑한테만 주장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주장할 수 없어요? 병한테는. 따라서 을이 병한테 직접 말소해 달라거나 이전 등기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을 대의해서 갑을 통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지 직접 이전 등기해 달라고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표정이 어두우시면 안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논점입니다. 그죠? 자,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주장할 게 있다면 직접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대의회에서 권리를 행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원칙 나와 있고 하단에 2번 무효가 되는 경우 나와 있고 우측에 보시면 제일 매수인의 뭐가 나와요? 권리가 나와 있죠. 한번 보시면 돼요. 설명 다 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측에 또 옆에 또 이렇게 칸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제 한번 또 정리를 해 봐야 돼요. 마지막에. 자, 이거를 좀 우리가 요약해 보자고요. 요거를 이제 요약해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병은 선이든 악이든 모르든 알든 상관없이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병이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적극 가담하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뭘 취득하지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중매매의 법리라 그럽니다. 이거를 이중매매의 법리라 그러는데 요게 두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첫째,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중매매에 있어서 제2매수인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취득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처분했을 때 매수인도 그렇고요. 세 번째, 명의 신탁인데요. 명의 수탁자가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처분했을 때 제3자도 그래요. 일단 교재에 나오니까 제가 적어드리긴 했는데 요 두 가지는 아직 이해를 못해도 돼요.
왜냐 우리가 요거는 취득 시효할 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요거는 뭐죠? 명의신탁 할 때 자세히 설명드린 거니까 요런 게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데 문제는 몇 페이지에 나오고 있냐면 4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4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기출 파헤치기라고 나와 있어요. 46페이지입니다. 보세요.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리해 주었다. 다음 설명은 틀린 것은. 그러면 요 문제에 나와 있는 사례가 요 사례죠. 그죠? 이것도 공부할 때 주의사항인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분이 생겨요. 아우 나는 세상에 갑을병이 진짜 싫다고. 갑을병만 나오면 환장하다고. 제일 싫은 분이 또 누구냐면 정까지 나오면 더 환장한다고. 뭐 이런 분들 계시는데 이게 사례 문제가 싫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례 문제 물론 극복해야 되겠지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냥 듣고 지나치지 마시고 될 수 있는 뭐까지요? 사례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문제 읽을 때 빨리 읽잖아요. 그죠? 이미 사례를 알고 있으면 갑을병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왜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사례가 실제로 시험 문제 그대로 나오느냐? 제가 똘똘해서요?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습관이에요, 습관. 뭐냐면 그러니까 요 출제하시는 분도 법대 나왔겠죠? 저도 법대 나오고. 그러면 대학에 들어가서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요렇게.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공부하고 이게 어떻게 몸에 배는 거예요. 몸에 배기 때문에 함부로 내용을 뭐죠? 바꾸지를 못하고 그냥 습관대로 사례를 구성하기 때문에 사례가 뭐죠?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공부할 때 무엇도요? 사례도 될 수 있으면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틀린 걸 찾습니다.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등기한 누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병이. 2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최고 없이도 갑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지금 병한테 등기해줘 버렸죠? 그죠?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채무불이행하고 있는 거니까 을은 갑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죠. 3번 병이 갑의 을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을은 병을 상대로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지문은 뭐가 되는 거죠? X가 되는 거죠. 이거 오타가 있나 보네, 그죠? 다시 말하면 을은 갑에게 뭐만 있는 상태요? 채권만.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직접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을 대의해서 해야 되는 거죠. 3번은 뭐예요? X. 4번 갑과 병이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병으로부터 X 토지를 전득한 정은 선이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맞아요. 왜냐면 무효니까요. 5번 만약 병의 대리인 무가 병을 대리하여 X 토지를 매수하면서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도 뭐예요? X에. 지금 문제가 이 5번은 나중에 대리해서 할 거고요. 답이 지금 뭐로 나와 있어요? 5번으로 나와 있죠. 뭐 또 X예요? 3번도 X 얘기죠. 왜 이렇게 됐냐면 아마 이게 저자분이 오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번을 이따를 뭐로 쓰고 싶었을까요? 없다라고 쓰고 싶었을 것 같은데 오타에서 현재 상태는 답이 몇 번이에요? 3번과 5번이 답이고요. 5번 문제는 언제 공부할 거라고요? 대리할 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답은 일단 뭐예요? 3번, 5번 두 개가 답입니다.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사회적 법률행위 모두 끝났고요. 이제 47페이지입니다. 오른쪽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볼 겁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는 말은 뭐죠?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부터 계속 제가
시험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 자주 나온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저번 주의 후반부하고 오늘 하는 것은 거의 뭐예요? 문제 밭입니다. 반드시 나오는 부분들만 공부하게 되는데 불공정한 법률행위도요. 출제 가능성 자체는 90% 이상입니다. 일단 백사조가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은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걸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인데 이건 일단 특별하고 특수한 것은 아니고요. 반사회적 행위의 한 가지 예로 본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교재 요건이 나오는데 이 백사조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백사조를 보시면 뭘 끌어낼 수 있냐면 먼저 주관적 요건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당사자의 궁박, 그 다음에 점이죠. 경설 또는 뭐라고요? 무경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멀리 끌어낼 수 있냐면은 객관적 요건을 끌어낼 수가 있는데 객관적 요건은 법조문에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는 말은 뭐냐면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이런 요건을 갖추면 이게 뭐냐?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그죠? 불공정한 법률행위고 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라고요? 무효다. 이렇게 백사조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규정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뭐 한 거죠? 백사조를 다시 한번 써본 거예요. 그죠? 여기다가 이제 살을 붙이면 이 부분은 끝나는 거예요. 살을 붙이면. 첫째, 궁박이 나오죠. 궁박이 뭐냐? 급박한 공궁이라고 합니다. 급박한 공궁이란 말 어렵죠, 그죠?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그냥 어려운 사정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렵기만 하면 다 뭐가 돼요? 궁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사조는 궁박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판례는 법 규정이 잘못됐다고 봐요. 여기에 점이 아니라 또는이 하나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무슨 말이에요?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그 다음에 경솔에 대해서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그냥 경솔이에요. 그다음 무경험은 경험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경험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요거는 일반적 거래에서 요구되는 경험 부족을 말하고 특정 거래에서 요구되는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뭔 소리냐?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요 법대를 졸업했고 또 민법을 전공하는 사람이고 뭐 전국 다니면서 뭐 민법 강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제가 일반적으로 경험이 부족하다는 사람으로 취급되지는 않겠죠. 저 같은 사람이 그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지방에 강의를 갔는데 5일장이 있대. 그래서 한번 구경 갔어요. 구경 갔는데 토끼를 파는데 귀엽기도 하고 맛있어 보이기도 해서 한 마리 샀어요. 저는 토끼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고 이번에 처음 사보는 거거든요. 그럼 저 행위가 무경험일까요? 무경험이 아니에요. 무경험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무경험, 경험 부족은 뭐라고요? 일반적 거래에서 요구되는 경험 부족이지 특정 거래에서 요구되는 경험 부족이 아니다. 따라서 저는 요 토끼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뭐가 아니에요? 무경험이 아니에요. 왜요? 저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경험이 뭐하지 않다고요? 부족한 사람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그랬잖아요. 무슨 아시겠죠? 최근에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서 문제 나오면 요 부분에서 정답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무슨 말인지 뭐 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민법은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만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판례는 하나 더 추가해요.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이라는 주관적 요건에 관한 이용 의사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을 어떻게 해서요? 이용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폭리 행위에 악의가 필요하다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요. 입증 문제인데 요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객관적 요건을 입증하기 굉장히 쉬워요. 예를 들어서 5억짜리 땅을 2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5억짜리 땅을 2억에 팔았다는 거 어떻게 입증하면 돼요? 2억으로 되어 있는 매매 계약서 제출하고 현재 시세가 5억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것은 대단히 입증하기가 뭐예요? 용이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은 심리적인 거기 때문에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대단히 입증하기가 어떻게요? 애매한 거죠.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됐냐면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객관적 요건이 입증이 됐을 때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추정이 되는 거 아니냐. 요게 문제가 됐었는데 우리 법원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정되지 않아요. 그럼 결국 뭐 하라는 얘기예요? 객관적 요건이든 주관적 요건이든 모든 요건을 누가 입증하라는 얘기예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건요 판례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판례는 다 입증하라는 얘기라는 말은 결국은 스스로가 바보라는 사실을 입증하라는 얘기죠. 그잖아요. 제가요 참 띨띨하게 경솔했다는 사실을 누가요? 스스로 입증하라는 얘기잖아요. 지가 바보고 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뭐예요? 스스로 입증하라는 얘기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요? 잘 나와요. 객관적 요건이든 주관적 요건이든 다 누가 입증해야 돼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제목이 뭐예요? 불공정한 뭐예요? 법률행위죠, 그죠? 따라서 요 백사조는 뭐에 적용되겠어요? 법률행위에 적용되겠죠, 그죠? 자, 우리 저번주에 법률행위가 뭐가 있었어요? 계약과 단독행위가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죠? 따라서 요 백사조는 법률행위에 적용된다, 계약에 적용되고 단독행위에 적용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죠? 중요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하는 경매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법률행위는 계약과 단독행위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죠? 따라서 경매에 대해서는 백사조를 뭐 하지 않고 있습니까?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형식상 이유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백사조는 뭐에 대해서만요? 법률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법원에서 하는 경매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형식상의 이유고 실질적인 이유는 만약에 백사조를 경매에 대해서 적용한다면 경매제도가 와해돼 버려요. 생각을 해보죠. 제가요 은행에서 대출 받고 저의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했거든요. 제가 돈을 안 갚았더니 은행놈들이 제 아파트를 경매한대요. 진짜 어렵죠. 그죠?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궁박하죠. 그래서 이놈들이 제 아파트를 뺏어가지고 경매했는데 제값이나 제대로 받아주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뭐가 있을 가능성도 높아요?
현저히 불균형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경매가 공교롭게도 백사조 요건을 대부분 뭐하게 돼요? 충족하게 돼요. 그러면 경매가 대부분 다 뭐가 돼버려요? 무효가 돼버린다면 경매제도는 유지될 수가 없는 거니까 우리 대법원은 경매에 대해서는 뭘 적용할 수 없어요? 백사조를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매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될 수는 없어요? 무효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계약 중에서 빠지는 게 있어요. 계약에도 적용되고 뭐에도요? 단독행위에도 적용되는데 계약 중에서 제외되는 거 적용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증여와 같은 무상 기부 행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요? 왜 증여는 적용 안 할까요? 지금 불공정한 범죄는 왜 무효냐면 현저히 불균형해서요. 폭리여서 무효인 거거든요. 근데 증여는 항상 현저히 불균형하고 폭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제 조카에다가 용돈 5천 원 줬어요. 그럼 이놈 자식은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요 증여는 항상 뭐예요? 폭리고 항상 뭐 한 거예요? 현저히 불균형한 거죠. 따라서 폭리란 이유로 현재 불균형하다는 이유로 증여 자체를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효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증여는 백사조가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효과입니다.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행을 했어요. 이행을 했을 때가 문제인 거죠. 저번 주에 또 이런 거 있어요.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경우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에서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하고 다만 불법 없는 당사자는 뭐 받을 수 있죠? 반환받을 수가 있다라고 저번 주에 했어요. 그죠? 제가 저번 주도 말씀드렸다시피 민법은 계속 뭐가 된다고요?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하는 것도 오늘만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음 주에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끝났죠. 이행을 했다면 폭리자가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여서 뭐 받지 못하겠어요? 반환받지 못하지만 당한 사람 피해자는 불법 없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뭐 받을 수 있겠어요? 반환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게 뭐죠? 결론인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 교재도 마찬가지로 48페이지까지 나와 있고 49페이지 상단에 또 뭐도 나와요? 판례도 나오죠. 지금 제가 뭐까지 다 설명드린 거예요? 판례까지 다 설명드린 거예요. 그죠? 다 했거든요. 다 했는데 요렇게만 하고 또 넘어가면 또 문제 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판례 하나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판례를. 자, 보세요. 그냥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적을 필요 없이. 전형적인 판례입니다. 갑이라는 분이요. 시골에서 평생 농사만 짓고 살고 있던 할머니시다. 그러니까 남편도 없고 자식들은 멀리 떨어져 있고 이런 할머니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할머니가 계시는 그 마을에 댐이 건설되는 바람에 수몰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평생 살던 고향을 등지고 외주로 이사 가야 될 판이에요. 명백히 뭐예요? 궁박하죠. 그죠? 궁박합니다. 그죠?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내가 어디가 사나라고 어떻게요?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을이란 놈이 나타나서 뭐라느냐면 할머니 그거 나라에서 보상 받아봤자 몇 천만 원 나오지도 않는데 할머니를 보니까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각나서 제가 후히 쳐드릴 테니 저한테 파십시오. 얼마 줄 건데 제가 한 2억 쳐드릴게요. 해서 2억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토지가 국가로부터 보상받으면 충분히 5억은 받을 수가 있는 토지였어요. 그러면 주관적으로 뭐예요? 궁박하고 객관적으로 뭐가 있어요?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니까 요 매매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까요?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까지 있어야죠. 이용의사 폭리에 관한 뭐가요? 악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을이 갑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느냐? 종합해서 판단하는데 을이 갑에게요 계약금을 얼마를 줬냐면요 6천만 원 30%를 줬어요. 우리가 보통 계약금은 몇 프로 줘요? 10% 주죠. 근데 을이 왜 30%를 줬을까요? 요 할머니가 정신 차리고 계약금의 100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까 봐 몇 프로 준 거예요? 30% 준 거죠. 그 다음에 계약금을 치르고요. 잔금을 치를 때까지 딱 일주일 만에 다 끝냈어요. 이것도 지나치게 빠르죠. 우리가 보통 토지 같은 거 거래하면 아무리 서둘러도 한 달은 걸리거든요. 근데 일주일 만에 다 끝냈다는 건 또 이거 뭐예요? 이 할머니가 제정신 차리고 못 팔겠다고 뭐 할까 봐요? 뻗팅길까 봐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 할머니의 궁박한 상태를 뭐 하고 있는 거죠? 이용하고 있다는 입증 자료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궁박하고 현재의 불균하고 뭐도 있어요? 이용 의사까지 있으니까 요 갑과 을 간의 2억에 대한 매매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에서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동의하시죠? 무효니까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 2억 원 지급할 필요가 없고요. 갑도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을이 갑에게 지급한 2억 원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해요? 돌려받지 못하는 거죠. 그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준 것은 뭐 할 수 있습니까? 돌려받을 수가 있죠. 피해자는 뭐 받을 수 있어요? 반환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요 할머니한테 꽁돈 얼마가 생겨요? 2억이 생기죠. 여기까지 기억하세요. 이게 기억 안 해두시면 할머니가 돈이 생기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이게 2억 원에 뭐가 생겨요? 꽁돈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이 할머니가 오히려 뭐죠? 더 고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항상 민법은 아는 사람에게 뭐가요? 이득이 생기게 되어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여기까지고. 자, 교재 우측에 보신 문제 있죠? 한번 풀어볼게요. 69페이지입니다. 기출 파헤치기죠.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맞죠? 궁박이 뭐라고요? 어려운 사정, 정신적이든 경제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떻든 간에 어렵기만 하면 뭐죠? 궁박한 거죠. 2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X죠. 왜요? 계약 중에 제외되는 게 있다. 그죠? 증여와 같은 무상 기부 행위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네요. 3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 경우 보시면 2억의 매매 계약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무효니까 갑이 을한테 등기를 못 해주겠다고 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을이 갑한테 그런 거죠. 그럼 할머니 얼마면 파실 건데요? 그랬더니 최소한 5억은 줘야지. 그랬더니 내가 5억 줄게요라고 한다면 2억으로서는 무효지만 5억으로서는 뭐 할 수 있어요? 무효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2억으로서의 매매 계약이 뭐로서요? 5억으로서의 매매 계약으로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전환될 수가 있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해요? 맞는 지문이 되겠죠. 4번 이거 빼먹었네요. 이거 추가해야 될 건데. 자, 만약에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대리인을 통해서 했다면 궁박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는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요. 경솔했다 또는 경험이 없다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대리할 때 또 설명드릴 거예요. 답은 그다음에 5번 경매 절차에서 매각 대금이 시가보다 현재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맞아요. 왜냐하면 경매에 대해서는
백사조가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몇 번이요? 2번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법률행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